여러분, 교회에 다니던 손자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성교회는 배도했어요. 진짜 말씀은 여기 있어요. 이 낯선 말투. 손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 80대 할머니가 선택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마지막 잠입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위험한 작전.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복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80이 넘은 나이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잃지 않은 그녀는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오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인 손자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학 생활의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지만 복내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인사했어요. 복내는 손자를 반겼습니다. 밥 먹었니? 뭐 먹을래? 센터에서 먹었어요. 지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센터? 또 거기 갔니? 복내가 물었죠. 지훈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거기서 진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기성교회는 배도했어요. 진짜 말씀은 여기 있어요. 복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의 목소리는 분명 지훈의 것인데 그 말투와 단어 선택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훈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말투, 어디서 배웠니? 복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말투가 아니라 진리예요. 드디어 제가 진리를 찾았단 말입니다. 복내는 50년 가까이 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죠.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손자와 직접적인 대립은 오히려 지훈을 더 그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어떤 진리인데? 복내는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이긴 자의 실상과 비실상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해석은 다 틀렸어요. 강요한 목사님이 진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복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요한. 그 이름을 기억해 두자. 그런데 할머니,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죠? 지훈이 물었어요. 50년 넘었지. 왜? 그러면 할머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사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센터라는 곳에 나도 한번 가볼까? 복내가 말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센터에 오실 거예요? 와,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도 진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들과 맞서온 그녀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일선에 나서야 했죠. 센터 수업 한 번만 들어보면 알아요. 할머니도 분명 깨달으실 겁니다. 지훈의 말에 복내는 그저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자를 빼앗아 가고 있었으니까요. 잠자코 있을 수는 없지. 내 손자를 돌려받아야 해. 인생의 마지막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복내는 지훈과 함께
생명의 실상 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학습 공간이었죠. 깨끗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 그리고 친절하게 미소 짓는 안내원들. 하지만 복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훈이 안내했어요. 복례는 접수대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등록했습니다. 작전 시작이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형사로 일하면서 위장 수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열심히 진리를 찾는 노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처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접수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도자 성함이 필요합니다. 제 손자 박지훈입니다. 복례가 대답했죠. 접수원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지훈 형제님이시군요. 할머님을 인도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복례는 그 상황이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자, 기초과정 교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접수원이 책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복례는 교재를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열매 추수 현황 차트가 붙어 있었죠. 거기에는 회원들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이름 옆에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첫 수업은 진리 입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열정적이면서도 공허해 보였습니다. 복례와 지훈이 자리에 앉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도자 강유한입니다. 복례는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50대 초반 카리스마 있는 외모,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 그녀는 즉시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복례 자매님, 일어나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복례입니다. 손자를 따라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강요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손자분이 인도하셨군요. 누구신가요?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저 박지훈입니다. 강요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박지훈 형제님. 열심히 진리를 찾고 계시죠. 이제 첫 열매까지 맺으셨네요. 그 순간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그녀가 지훈의 열매였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복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흥미롭더구나. 좀 더 들어봐야겠어. 지훈은 갑자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복음방에서 처음 추수한 열매가 할머니예요. 복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감동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일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자가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복례는 침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는 이 집단이 신도들을 열매 추수라는 이름으로 포교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훈이 이미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손자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뿌리부터 뽑아야 해. 복례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이런 도구들을 몇 개 간직하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본격적인 잠입조사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14일, 2주 동안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해.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그녀에게 누군가가 신앙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내 손자를 돌려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복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위장 신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죠. 다음 날부터 복례는 철저하게 위장 신도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센터에서 열리는 모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했죠.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요. 오랜 수사 경험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상과 비실상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요한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어요. 복례는 조용히 앉아 꼼꼼하게 필기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 논리 구조, 그리고 교리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다른 신도들은 그녀를 열심히 진리를 찾는 할머니로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교리는 비실상입니다. 오직 이긴 자를 통해 계시된 말씀만이 실상이죠. 복례는 그들의 교리가 기존 교회를 철저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만이 옳다는 배타적 논리였어요. 그녀는 그것이 신도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임을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의 성구 암송표를 받았을 때 복례는 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 구절이었지만 모두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어 있었죠. 그녀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집에 돌아와 복사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열심히 하시네요. 지훈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진리니까. 놓치고 싶지 않구나. 사실 복례는 매일 밤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계시 비교표, 이긴 자 도해, 그리고 신도들에게 나눠주는 생활 지침서까지. 그녀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했죠. 2주차에 접어들면서 복례는 센터의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센터는 겉으로 보이는 교육부와 내부의 선교부, 그리고 숨겨진 관리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요한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영적 가족 모임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가보자. 영적 가족 모임은 센터 외부의 한 펜션에서 열렸습니다. 복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열매 관리 시스템을 목격했어요. 신도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새로운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보고했습니다. 박지훈 형제, 이번 주 열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 관리자가 물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외에는 아직.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형제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시죠? 이번 달 목표는 최소 3명입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손자가 압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지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복례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진리는 강요하는 게 아니잖니.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는 그 순간 손자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센터 수업 3주차, 복례는 더 깊숙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핵심 교육에 초대받았죠. 그곳에서 그녀는 센터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하 인쇄소, 명단 관리장부, 그리고 열매 실적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복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요 문서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야. 조직적인 시스템이야. 그리고 마침내 복례는 강요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료를 앞둔 한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입 맞을 준비가 안 됐어. 내 뿌리는 썩었단 말이야.
그 신도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폭발할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그 순간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말, 너 인생에서 2번 다시 못하게 해주지. 복례는 센터 교육사 주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신도가 아닌 우수 지원자로 인정받고 있었죠. 강요하는 그녀를 특별히 눈여겨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신도가 이렇게 열심인 것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어요. 박복례 자매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진리를 찾는 태도입니다. 강요한이 교육 중간에 그녀를 칭찬했어요. 복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배워야죠. 강요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그의 눈에서 계산된 친절함을 읽었어요. 이것은 신도를 조종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교리 교육이 심화될수록 복례는 이 집단의 본질이 더욱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와 가족관계를 끊게 만들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헌금을 유도했죠. 어느 날 복례는 특별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요하는 더욱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족이 핍박하면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자는 어떤 관계라도 끊어야 합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가족 단절 유도였어요. 그녀는 손자 지훈이 이런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특별 교육 후 강요하는 복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매님,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복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영광입니다. 센터 내 작은 다과실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강요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자매님께서는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오랜 인생 경험이 있으시죠? 복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고요. 강요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행정직이었습니다. 사람들 서류 처리하는 일이었죠. 복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형사 경력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강요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매님 같은 분이 우리 센터에 필요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수료 후에 관리부에서 봉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복례는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영광이죠.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복례는 자신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음을 느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이 들뜬 표정으로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목사님께서 할머니를 칭찬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자가 그토록 강요한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지훈아,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니?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할머니, 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이긴 자의 사자입니다. 복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낯설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은 갑자기 복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새 하늘 새 땅으로 가요. 복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센터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강원도에 땅을 사서요. 거기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집단 이주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이런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동체는 더욱 강력한 통제가 가능했으니까요. 지훈아, 그건
복례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썩었어요. 우리만의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복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상도 형사님이세요? 박복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오래된 동료 김상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김상도는 60대 중반의 전직 형사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김상도가 복례에게 인사했어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요. 김상도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손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어. 내가 직접 조사해 봤는데 심각한 수준이야.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을 김상도에게 건넸습니다. 선구 암송표, 실상 개시 비교표, 이긴 자 도해, 그리고 몰래 녹음한 강요한의 발언들까지. 김상도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건 전형적인 사이비군요. 교리 세뇌, 가족 단절 유도, 재산 헌납 유도. 김상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야. 강원도 어딘가에 땅을 샀다고 하더군. 김상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네요. 선배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자료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복례가 물었어요. 김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기, 협박,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접근할 수는 있겠네요.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내 손자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하니까. 그들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먼저 김상도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공식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복례는 내부에서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특히 재정 관련 정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접촉하기로 했죠. 작전명이 필요하겠네요. 김상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열매 수확 중지 작전이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센터로 돌아온 복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어요. 특히 재정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헌금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요하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의 헌금은 새 하늘 새 땅을 위한 씨앗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성도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이 필요하죠. 복례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뒷자리에 앉은 신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너 얼마 넣었어?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전세금 다 뽑아서 3천만 원. 다른 신도가 속삭였어요. 나는 아직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 목사님이 실망하시겠지.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재산 탈취였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 대화를 녹음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서 실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센터 내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관리부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신도별 헌금 현황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내는 서둘러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복내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아,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관리부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입니다. 복내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길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복내는 찍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센터는 지난 1년간 무려 50억 원이 넘는 헌금을 거두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강유한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내는 즉시 김상도에게 연락했어요.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강유한은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새하늘새 땅이 곧 완성됩니다. 이번 주말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 수료식을 가질 것입니다. 복내는 긴장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그녀는 김상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이야. 준비됐니? 김상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선배님, 주말이 다가오면서 센터는 들떠 있었습니다. 수료식이라는 이름 아래 신도들은 강원도로 향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복내는 표면적으로는 함께 준비하는 척했지만 내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이면 우리 진짜 새하늘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기대되는구나. 그날 밤 복내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김상도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한 장소, 김상도의 사무실에서였죠. 그곳에는 몇 명의 현직 경찰들과 검찰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상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도 10명이 진술 준비를 마쳤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강유한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더니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발견했죠. 현직 형사가 덧붙였어요. 내일 수료식장에 저희가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화롭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동요하지 않도록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신도들은 피해자니까. 강유한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타깃이야. 검찰 관계자가 물었어요. 박복내 선생님, 내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복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부에서 신호를 줄 거야. 그리고 신도들의 눈을 뜨게 할 기회도 만들 생각이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복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그들은 세부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복내는 수료식 중간에 특정 질문으로 강유한을 당황시키고 그 틈에 조사팀이 진입하기로 했어요. 또한 언론에도 미리 연락해 현장 취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내와 지우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세 대의 버스가 강원도로 향했어요. 출발 전 복내는 김상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중 버스 안에서 강유한은 마이크를 들고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새하늘새 땅으로 가는 첫 번째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 명 중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신도들은 환호했지만 복내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확신 없이 그저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3시간 후 버스는 깊은 산속의 넓은 대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임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대략 200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주변을 살피며 김상도와 조사팀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말했어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복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쪽에 몇 대의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안심하고 다시 수료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료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요한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더욱 카리스마 있게 보였고 신도들은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실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비실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긴 자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복례는 지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완전히 강요한의 말에 빠져 있었어요. 복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손자를 돌려받을 시간이야. 강요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의심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그때 복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강요한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요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박복례 자매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복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긴 자라면서 왜 감옥 갔다 왔죠? 현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신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강요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강요한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98년 사기죄로 3년 복역하셨죠? 그리고 2005년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으셨고요. 신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추수는 하라면서 왜 포도원엔 독초만 자라죠? 신도들의 재산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복례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강요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재빨리 측근들에게 눈짓했고 몇몇이 복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십시오. 경찰들이 수료식장으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김상도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 뒤로 여러 명의 형사들이 뒤따랐어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신도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김상도가 마이크를 통해 외쳤어요. 한 신도가 복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배신자, 당신이 우리를 팔았군요. 그러나 다른 신도가 그를 막았어요. 잠깐 들어보자. 우리가 속았다면 알아야 하지 않겠어? 강요한은 단상에서 내려와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미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복례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어요. 당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 강요한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수사한 사건이야.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아,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 혼란, 그리고 깨달음이 교차했어요. 강요한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진실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도가 모든 신도들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강요한은 지난 10년간 여러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그가 새하늘새 땅이라고 부른 이곳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부지며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상도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강요한의 전과 기록,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한 여성 신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모든 전세금을 헌금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김상도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강요한의 자산을 추적 중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재산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복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에 가자.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은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복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강요한 검거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에는 그의 범죄 행각과 피해 상황이 자세히 보도되었어요. 특히 전직 수사관인 박복례의 활약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상도가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됐습니다. 복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내 손자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김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한은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자금도 대부분 확보했고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복례는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훈이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지훈이는 어떤가요? 김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신적인 충격이 큰 데다 자존심도 상했을 테니까. 김상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경우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고마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김상도가 떠난 후 복례는 지훈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복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복례는 돌아보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을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거의 대화 없이 식사를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복례는 손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지훈은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그를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복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신문에는 강요한의 재판 소식이 실려 있었죠. 그는 사기, 강제추행, 공갈,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재산도 대부분 회수되었고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어요. 복례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지훈은 센터에서 세뇌당한 것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자책이 뒤섞여 있었지만 점차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군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그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지훈이 인사했어요. 그래, 학교는 어땠니? 복례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심리 상담도 다녀왔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김상도가 소개해준 심리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은 어땠어? 복례가 물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왜 그런 집단에 쉽게 빠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누구나 삶의 어려운 시기에는 쉬운 답을 찾고 싶어 한대요. 복례는 손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할머니,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례가 직접 만든 지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열매라고 불렀던 것, 할머니를 교육시키려 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복례는 놀라서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셨는지 지금에야 제대로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데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내 열매 아니야. 넌 내 전부야. 다시 심으면 돼.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상도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강요한 사건의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훈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듯 했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피해자 모임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복례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성숙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함께 가자. 복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복례는 생각했어요. 이 싸움은 교리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경험이, 그리고 가족이 이겼습니다. 김상도를 만난 자리에서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센터에 빠져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세뇌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할머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서 다른 피해자를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와 지훈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강요안을 의심하셨어요?
어떻게 바로 알아보셨죠?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50년 가까이 수사관으로 살다 보니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단다. 진실을 말하는 눈과 거짓을 말하는 눈은 달라. 지우는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난 그저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대화가 오갔어요. 마치 예전처럼 그들이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복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니? 내 5살 생일이었지. 복례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할머니가 직접 케이크 만들어 주셨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복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유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전직 수사관의 마지막 사건. 그 종결은 손자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